네, 안녕하세요. 에이드 사업단 프로그램 추가 개발 온라인 워크숍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워크숍을 맡은 이송미입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혹시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네, 그러면은 오늘은 감사합니다. 오늘은 네 번째 워크숍 일정으로 1월 10일부터 시작한 이 프로그램이 이제 중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오늘도 알찬 연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은 오늘 일정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19시부터 50분 동안 설진국 선생님께서 고교 융합과정 강의를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0시부터 40분 동안 이선영 선생님께서 고교 수학과 정보 교과 전문 과정을 진행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20시 50분부터 21시 30분까지 홍선문 선생님께서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강의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고교 융합과정, 심화과정 강의를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준비되시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선생님. 네, 화면도 보이나요? 네네, 네, 네. 어, 네. 네. 네, 뭐, 연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한테 지금 50분의 엄청난 시간을 주셨는데, 뭐, 제가 50분 한다라고 얘기는 한 적 없는데, 아무튼 50분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먼저 좀 관련된 영상을 좀 보고, 이번 제가 저희 팀이 만든 연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차시별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연수는 어, 저희 인공지능 융합교육대학원을 이제 석사로 이제 끝내신 세 분께서 만들었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융합교육에 대한 전공을 좀 갖고 있다 보니까 학교에서 융합교육을 어떻게 할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별 심화 과정으로 고등학교 과정에서 과연 학교 속으로 융합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융합교육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 다루는 좀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네. 먼저, 융합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융합교육을, 하기 전에 우리가 좀, 어,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영상을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한번 보고 연수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온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면은 융합적 인재가 돼서 창의적인 사고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근데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아마 의문이 있으실 겁니다. 도대체 융합이라는 게 뭘 하라는 거냐며. 융합적 인재가 되면은 어찌하여 창의적 인재가 되는 거냐.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인가 뭔가 하는 것과 창의적인 인재 또 융합적 사고가 무슨 상관이냐라는 질문을 아마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5분 동안 4차 산업혁명과 융합적 인재 관계 그리고 융합적 인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 버려야 할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런 사진을 찾았습니다. 이것은 취업 박람회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취업 박람회는 아니고 중국의 취업 박람회 모습인데요. 이 취업 박람회는 당연히 중국에서 상당히 좋은 대학을 이미 졸업한 학생들이 많이 참석합니다. 저는 항상 그냥 이렇게 큰 그룹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한 명의 표정을 갖다가 봅니다. 특히 여기 하얀 패딩을 입고 있는 핸드폰을 쳐다보고 있는 학생의 표정을 보면은 참 석연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부모님들 또 학생들 내가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발명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있는데 그 미래가 이 긴 줄에 한 명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디 가서나 우리 스스로 빛나고 사람들이 나의 생각과 가치를 알아주는 인생을 살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이지 저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줄에 서 가지고 평가를 받으려고 노력하는 건 아니죠. 근데 얼마 전에 제가 한 흥미로운 심리학 실험에 대해서 읽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락 콘서트라든지 아니면 운동 경기에 가면 항상 화장실이 모자르죠.
화장실이 모자라서 옆에 이렇게 간이 화장실 한 10개 정도 설치해놨어요. 그 다음에 그 간이 화장실 앞에 8개는 완전히 비어 있고요. 2개 앞에만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빨리 화장실에 가려고 그러면 긴 줄을 뒤에 가서 서야 될까요? 빈 대로 바로 가야 될까요? 당연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긴 줄 뒤에 가서 설까요? 빈 대로 바로 갈까요? 긴 줄 뒤에 가서 섭니다. 줄이 있기 때문에. 그저 사람은 희한하게도 내가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생각을 향해서 바로 뛰쳐나가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그 8개의 문 앞에 없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줄이 있는 곳 뒤에 가서 서는 것을 안도감을 느껴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기업에서 취직을 하는 시대는 끝났다. 자기만의 길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여기에 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기에 줄을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줄은 갈수록 더 길어질 겁니다. 이것은 얼마 전에 그 캐나다의 한 방송국에서 나온 만평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성난 로봇의 얼굴을 한 기계가 사람을 일자리에서 내쫓고 있고요. 저 오른쪽은 캐나다의 방송국에서 예측을 한 건데 앞으로 사라질 일자리의 퍼센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일자리들의 대부분이 사라지는 환경에서 아직도 우리가 알고 있는 줄 뒤에 가서만 선다면 우리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측은하게 바라보고 있는 아까 그 취업 박람회에 있는 청년들마저도 굉장히 운 좋은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는 더 안 좋은 위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교육에서 저같이 강의를 하는 사람이 멘토링하고 학생들을 접하는 데서 어떤 겸손함을 받아들여야 되냐면 옛날과 다르게 여기에 있는 이 아이들이 훌륭하게 자라났을 때 어떤 일을 할지 모른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육의 목적이 굉장히 다르게 돼요. 옛날에는 내 아이가 의사가 되면 좋겠다, 변호사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맞는 지식을 채워주고 그 아이가 그 직장에 들어가면은 나는 부모로서 일을 다 했다 또는 선생님으로서 일을 다 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들이 자라나면서부터도 수많은 일자리가 생겼다 없어질 것이고 이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새로 생긴 일자리를 얻어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얘네들을 준비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의 모델은 뭐가 돼야 되냐면 흔히 사람들이 autonomous learning 그리고 continuous learning이라고 부르는 2가지가 돼야 되는데 하나는 자발적인 공부 그리고 하나는 계속적인 공부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옛날처럼 학생 때는 지식을 쌓고 학교에서 졸업하면은 만세 나는 배우는 건 끝나고 이제 돈만 벌면 된다는 사고방식이 아니라 생활 자체가 자기가 보는 것 모든 것이 끊임없이 공부가 되는 그런 아이를 만들어서 졸업을 시켜놓지 않으면 여러분은 50대 돼서도 아이들한테 야 요즘 못 듣는 줄 알아? 그러면서 확인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공부하고 자발적으로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정보를 스스로 습득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부모나 선생님이 옆에 없을 때 자기가 알아서 강의를 보고 책을 읽고 뭔가 설명서를 읽었을 때 그게 자기 것이 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갖다 우리가 실질 독해력이라고 부르는데요. 얼마 전에 굉장히 걱정되는 기사가 떴습니다. 한국의 실질 문맹률이 75%다. 그리고 OECD 국가에서 실질 독해력이 가장 낮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럼 실질 독해력이 뭘까? 실질 독해력은요, 글을 읽고 선생님 없이 그 글을 바로 응용할 수 있으면 실질 독해력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대학원에 진학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딴 사람들의 경험을 갖다가 글로 읽고 그 경험을 바로 응용해가지고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면 실질 독해력이 있는 거고요. 그게 안 되면 실질 독해력이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글을 읽고 무슨 소린지를 알아도 그것이 내 인생에 변화를 주지 못하는 사람은 실질 독해력이 없는 사람인 거죠. 왜 그러면 한국 학생들은 실질 독해력이 떨어지느냐? 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것은 우리 세대가 글 읽기를 잘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우리 세대가 배우는 걸 잘못 배웠어요. 왜냐하면 실질 독해력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글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해야지 독해력이 올라가겠죠. 근데 우리 세대가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생각을 하면요. 우리 세대 때는 이해를 안 해야 점수가 올라갔습니다. 그냥 외우고 이해를 안 해야 점수가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내 의견이 표명되는 순간 점수가 떨어지니까.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때는 지금은 우리나라 교육이 많이 달라졌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심지어는 시를 읽는 방법에도 정답이 있었어요. 이 시는 어떤 감성입니까? 1. 낭만적, 2. 서정적, 3. 서사적, 4. 사실적. 그리고 내가 그 시를 읽고 아무리 내가 서정적인 시라고 생각을 해도 선생님이 낭만적인 시라고 그러면은 나는 서정적이라고 그러면 틀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습관을 가지게 되냐면 글을 읽고 이해를 하고 내 것을 만들고 내 인생에 응용하는 것이 아니라 안 녹인 채로 지식을 갖다 머리에 지고 다니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안 녹은 지식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무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겁기 때문에 머리에 지고 다니다가 기말고사 시험지가 나오면 거기다가 뱉어냈습니다. 절거덩. 그리고 너무나도 몸이 가벼워지죠. 왜냐하면 지식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죠. 얼마나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할 때 많은 지식이 사라지는지를 갖다 테스트를 했는데요. 한 미국에 있는 중학교 선생님이, 이건 우리나라 문제만뿐이 아니에요. 모든 나라의 문제인데, 한 미국에 있는 중학교 선생님이 어떤 테스트를 했냐면, 어떤 학생들이 시험을 본 다음에, 중학생들이었어요. 똑같은 시험 영역에서 똑같은 시험을 갖다가 다음 날 또 냈어요. 문제는 바꿨지만 같은 시험 영역에 몇 점이 떨어졌을까요? 약 45점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적으로 자발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시대에 학교에서 배운 걸 갖다가 매번 기말고사를 볼 때마다 반씩 잊어버리는 이런 교육은 좋은 교육이 당연히 아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책을 읽든지 강의를 듣든지 뭔가를 갖다 우리가 지식을 습득했을 때 이것이 융합이 되려면 무엇이 돼야 되느냐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언어를 좋아하기 때문에 어떤 단어를 보면 항상 그 단어를 떨어뜨려서 봅니다. 그럼 융합, 그러면 융은 뭔가를 녹인다는 느낌이고 합은 뭔가를 합친다는 느낌이 있죠. 그러면 뭐를 녹여서 뭘 합치냐를 이해하면 됩니다. 자, 뭐를 녹이느냐? 지식을 녹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다 할 때 해자도 풀어내다, 녹이다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를 쓰죠. 그죠? 우리는 지식을 갖다 책을 통해서 또는 강의를 통해서 습득하면은 습득한다 그래서 바로 내게 된 게 아니라 그것이 녹을 시간을 줘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녹을 시간을 주나요, 안 주나요? 안 주죠. 한국인들은 녹을 시간을 주는 거를 커피를 마실 때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각설탕이 유행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한때 우리 홈나게 커피 마신다고 각설탕 쓰다가 모든 사람들이 각설탕을 부시고 있었기 때문에 시럽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지식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의 머릿속에다 스푼을 넣어가지고 지식을 쪼개줄 수가 없습니다. 녹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것이 이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우리가 그렇게 많은 책을 읽고도 이해하는 게 없는 것 같느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너무 빨리 읽어서 그럴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내가 책을 읽고 그것이 녹아날 정도의 충분한 시간을 주면은 그게 내 지식이 됐죠. 그럼 지식만 가지고 있는다 그래가지고 내가 융합적 인재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이 삶과 합쳐지는 부분을 찾을 수가 있어야 돼. 그게 합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연에 대한 아름다운 시를 읽었다. 그럼 산에 가가지고 산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아, 시인이 저걸 얘기했구나. 내가 과학을 배웠다. 부력에 대해서 배웠다. 그러면은 배가 떠 있는 걸 보면서 아, 부력이라는 게 진짜구나. 그럼 생활과 지식이 합쳐지는 부분이 합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너무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고 실질 경험이 없는 아이들을 갖다가 양산해낸다면은 우리는 그것만으로 융합에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융합에 반대되는 일을 갖다가 하게 됐는지, 그리고 우리가 융합적인 아이들,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융합은 이 자연스러운 프로세스가 일어날 수 있도록 뭐를 풀어줘야 되는지, 뭐를 버려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육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 교육학자가 아니고요, 공장을 운영하던 사람입니다.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마 자동차 공장 대량 생산의 아버지로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헨리 포드 이전에도 기계와 공장은 있었는데요. 그 이전의 공장은 대체로 삥삥 돌아가는 기계들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균일한 물건밖에 못 만들었다는 거예요. 옷감은 만들 수 있지만 양복은 만들 수 없었고 밀가루는 만들 수 있지만 케이크는 만들 수 없었어요. 그런데 헨리 포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어떤 프로세스든 어떤 공정이든 잘게 나누면 간단한 공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물건이 자동차처럼 복잡한 물건도 대량 생산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헨리 포드는 대량 생산을 가능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균일화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부품을 균일화해야 되고, 두 번째는 소재를 균일화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가 무서운 건데 노동을 균일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모든 아이들이 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동작을 똑같은 명령에 따라서 이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미국의 부의 기반이 됩니다. 1800년대 말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대량 생산 원칙을 통해서 헨리 포드의 자동차 공장이 미국의 경제 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는 공장은 앤드류 카네기라는 사람의 철강 공장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에 있는 공장은 락커펠러라는 사람의 석유 공장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 안에서 기계가 돌아갈 때 따르릉 소리가 나면은 군말 없이 미리 준비하고 서 있는 아이들을 갖다가 길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갖다가 줄을 맞춰서 앉아있게 하고, 공장에서 담배 피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50분 수업을 하고 10분을 휴식하게 만들고, 그리고 학교종이 땡땡땡을 부르면서 학교에 가는 그런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교육이다, 이것이 진정한 교육이다라고 생각하는 이상 우리는 아이들한테 융합적 인재가 될 시간과 여유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이런 교육의 철학이 다 꽂혀 있습니다. 그 철학이 여러분 머릿속에 꽂혀 있는 그 철학, 교육에 대한 철학은요. 다름 아닌 이 2차 산업혁명의 리더인 락펠러라는 사람의 회사 이름으로 정리가 됩니다. 락펠러라는 사람의 회사 이름은 스탠다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스탠다드가 뭔지를 생각해 보세요. 스탠다드라는 것은 실체 전에 정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양복점에 갔는데 우리가 옷을 사러 가는데 옷이 안 맞아요. 그럼 내가 잘못했습니까? 옷이 잘못했습니까? 옷이 잘못했죠. 옷을 바꿔달라고 합니다. 내가 음식점에 가가지고 음식을 먹었는데 음식이 싱거워요. 그러면은 소금을 넣어 먹어요? 그냥 먹어요? 소금을 넣어 먹죠. 우리는 다른 모든 물건을 소비할 때는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에 맞춰가지고 물건을 바꿉니다. 그게 창의성의 근원이죠. 근데 오직 교육에 관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내 아이가 맞지 않으면 내 사고방식. 이 스탠다드한 사고방식은 유럽에서는 이런 이유 때문에 없어졌어요. 아이들을 갖다가 규격에 맞게 명령을 잘 따르게 만들고 윗사람한테 무조건 복종하게 만들었더니 굉장히 나쁜 윗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줄을 맞춰가지고 열심히 사람을 죽이라 그러니까 잘 죽이는 끔찍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게 바로 나치 사태죠. 그렇기 때문에 1968년에 유럽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수업 받기를 거부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교 제도가 아버지들을 나치를 만들어서 그들이 이렇게 끔찍한 일을 자행하게 한 그런 교육 제도라면 나는 이 교육을 거부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유럽에서는 68년을 기점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창의적 교육, 수평적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교육이 우리나라의 산업화에 워낙 지대한 기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나쁜 거라는 것을 자각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진정한 융합적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스탠다드라는 거를 뽑은 다음에 머릿속에다 어떤 단어를 심어야 되느냐. 인문학의 영어 버전인 liberal이라는 단어를 꽂아줘야 됩니다. liberal이라는 단어는 원래 로마 제국에서 노예가 아닌 사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즉 남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일을 내가 결정해서 해야 되는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그런 사고방식을 말하고 이 사고방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비판적 사고. 즉 아무리 위대한 사람의 학술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유명한 사람의 책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텔레비전에 나온 사람 저 같은 사람의 강의라고 하더라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리버럴 아트의 핵심이에요. 그걸 우리가 비판적 사고라고 하죠. 스탠다드를 뽑고 비판적 사고를 심어주고 아이들한테 시간을 주는 이 세 가지만 한다면 저는 우리나라의 아이들이 성장하는 걸 보고 그들이 얼마나 뛰어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강의 다니면서 매일 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어른들이 걱정스럽지 아이들은 전혀 걱정스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뭐 영상을 보셨을 텐데요. 일단 제가 하는 말보다 아무튼 영상이 더 효과적으로 설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한번 소개해 드렸고요. 아무튼 지금 융합에 대한 의미를 강사님께서 좀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융과 합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깊이 있는 뭐,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깊이 있는 개념과 뭐, 상과 연계하는 학습, 뭐, 이런 것과 또 연결돼서 아무래도, 이 2022 개정교육과정과도 이렇게 의미가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최근에 보니까 교육부 장관님도 융합교육에 대한 것을 좀 강조하는 그런 의미를 전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연수를, 이 연수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기 앞서 저는 몰랐는데, 이 연수 융합교육과 관련된 정책들을 확인해 보니까 작년 12월 달에, 이 3차 융합교육에 대한 종합계획이 발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융합교육이, 점차적으로 교육부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구나라는 걸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금 보이시는 화면에 나오는 것은 포스터인데요. 지금 보면 이제 과학교육, 수학교육, 정보교육, 융합교육 이렇게 따로 돼 있어서 조금, 이게 의미가 조금 퇴색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무튼 융합교육에 대한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 비전을 보시면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키우며 함께 성장하는 융합교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융합교육이 이 창의적인 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것과 그다음에 문제 해결력에 대한 이런 것을 좀 갖추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교육 목표로
뭐 스팀 클럽 활성화, 학생 주도적 문제 해결 경험 확대, 참여 교원 확대를 2025년부터 29년까지 이렇게 추진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내용들을 좀 약간 한 번씩 읽어보면 그래서 이제 2022도 2015와 마찬가지로 이제 핵심 역량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창의적 문제 해결력, 창의적 역량과 관련해서 이 융합 교육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걸 좀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뭐 AI 디지털 기술에 대한 강조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거와 관련한 맞춤형 성장 관련해서 융합 교육에서는 이제 뭐 스팀 클럽 등 다양한 이 교원 역량과 학생의 이런 참여 기회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저는 이제 수학 교사인데요. 뭐 수학 교사 수학 과목이든 과학 과목이든 정보 과목이든 정의적 역량이 점차 강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융합 교육에서도 이러한 학생의 실생활 문제 해결력 함양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 즉 정의적 역량에 대한 지원 방안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융합교육 종합계획을 좀 한번 보니까, 어, 실제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갖고 계시는 의문점들이, 그러면 우리가 진도 나가기 빡빡한데, 언제 융합교육을 하냐, 뭐 이런 것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뭐, 실제 수업에서 융합교육을 매번 쓸 수는 없는, 것을 많이 느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 교육과정 연계해서 융합교육을 어떻게 활성화할지, 그 다음에 융합교육과 관련된 이런 클럽 구축이라든지 이런 지원 방안에 대해서 이 실제 한번 우리 교육과정 속에 한번 녹여내 보겠다라는 이런 종합계획의 내용이 좀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뭐 도구들이라든지 자료들이 개발이 될 텐데 이것들을 보시면서 실제 수업에 한번 적용해 보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주도하는 융합적 문제 해결 경험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뭐 이제는 프로그램 개발은 이전부터 스팀 선도학교라든지 뭐 다양한 이런 뭐 이렇게 방안을 통해서 이렇게 모집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이제 모델까지 개발을 해보면서 학생이 어떻게 하면 주도적으로 이 융합교육을 이렇게 해보면서 어떤 이렇게 결과 산출물이라든지 이런 걸 나올 수 있을까 이러한 개발도 이제 확대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융합교육이 어, 교육 방향에서 앞으로 점차 중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원 또한 이제 스팀 역량,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융합교육보다는 아무래도 스팀 교육이라고 이렇게 더 강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팀에 대한 역량을, 성장을 지원하겠다. 그래서 뭐 융합교육 전문교사 인증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점차 만들어 나가면서 융합교육에 대한 이런 연수, 이런 수업 전문성, 이런 것들을 강화시키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요즘 강조되고 있는 게 이제 AI와 스팀을 합쳐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이제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제 전문성을 강화시키겠다라고 해서 교육부에서도 뭐 점차적으로 연수를 많이 개설한다라는 내용을 좀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뭐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포용성과 관련해서 이제 인프라를 구축한다라고 해서 뭐 지역별, 권역별, 뭐 융합교육 연구센터라든지 이게 도별로 이렇게 지어질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이러한 내용들을 읽어보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융합교육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좀 저는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좀 참조해서 저희 세 분의 선생님께서 이렇게 10차시로 좀 개발했는데요. 일단은 뭐 차시별로 이제 뭐 간략하게 내용을 좀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어떻게 구성되는지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6차시까지는 융합교육의 이론과 뭐 교육과정에 대한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에 국내 융합교육 사례, 그 다음에 융합교육과 관련된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어떤 도구를 쓸지에 대한 연수 내용을 좀 담았고요. 그리고 실제 사례가 아무래도 현장에서는 선생님들이 많이 필요로 하실 것 같아서 7차시, 8차시, 9차시를 뭐 수학, 과학, 기술을 중심으로 융합교육 사례를 실제 선생님들이 직접 해본 융합교육 사례들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어, 선생님들께서 아마 실제로 이제 연수를 하시게 되신다면, 뭐, 이 시차시를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절히, 뭐, 융합교육에 대한 기본적 내용과, 그 다음에 뭐, 교사학습 방법, 그 다음에 사례들을 좀 간략히 소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0차시는 아이디어 스케치 나눔으로 이제 실제 선생님들이 실제 한번 융합교육
한번 프로그램을 한번 간략하게 한번 작성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이렇게 갖는 연수 프로그램 교육 과정을 좀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이제 7차시, 8차시, 9차시는 이제 저희들의 사례긴 한데, 뭐 선생님들께서도 실제 고등학교 계신 선생님들께서도 16 플러스 1 때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실제 자기의 수업을 좀 녹여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실제 창의재단에서도 다양한 융합 수업에 대한 이 샘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 학교에 맞는 융합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시별로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시는 이제 융합교육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좀 연수를 구성했고요. 그래서 융합교육의 이해와 기본 개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융합교육과 관련된 어떤 용어들과의 좀 비교, 그 다음에 왜 AI 융합교육이 이제 점차 강조되고 있는데, 융합교육과 AI 융합교육이 어떤 관련성이 있고, 그 다음에 AI 융합교육이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좀 담아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어, 융합교육은 그 역사적으로도 보니까 융합적인 것을 이제 다루는 내용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고대 그리스부터 현대 사회까지 이 융합이 어떻게 강조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하는 것을 시작으로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이제 스팀이 나왔던 이유를 찾아보니까 이제는 예전에는 이제 스템이라고 했더라고요. 즉 A가 빠졌는데요. A가 이제 아트라는 건데 이 A가 이제 저도 정확히 몰랐는데 자세히 찾아보니까 예술뿐만 아니라 인문 사회 예술을 아트라고 하더라고요. 기존에 이제 스템은 이제 과학, 뭐 기술, 수학 아니 뭐 기술, 수학, 그다음에 공학 이런 것을 이제 스템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문학적인 교양도 필요하다라고 해서 A라는 게 들어왔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식으로 이제 스팀 교육이 또 이제 변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뭐 애플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이제 혁신이 많이 이렇게 혁신하면 떠오르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대 사회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스팀을 우리나라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관련해서 역사적인 내용들을 한번 보고, 그다음에 융합교육의 정의를 저도 이렇게 한번 연구를 해봤는데, 융합교육에 대한 정의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정확하게 이렇게 합의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융합교육이 아직도 이제 신생적인 학문 분야이고, 앞으로도 연구가 필요한 분야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우리나라식으로 융합교육을 좀 정의를 했더라고요. 2개 이상의 교과의 지식도구 관점을 활용하여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교육 방식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이것은 이제 스팀하고 좀 결은 다르거든요. 스팀은 수학과 과학이 좀 중심이 되는 거라고 보면은, 융합교육은 2개 이상의 교과의 지식을 이렇게 다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용어에 대한 혼선이 있을 텐데, 저희는 이제 커리큘럼을 짤 때 스팀으로 할지 융합교육을 할지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건 융합교육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희는 스팀보다는 융합에 좀 더 힘을 실어서 이 원고를 좀 작성했다라는 걸 좀 참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연수 내용,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이제 뭐 학문간 경계를 허물고 이제 통합적 사고를 통해 세계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융합교육이 이제 아무래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융합교육 하면은 이제 한마디로 떠오르는 게 창의적인 능력을 키우는 교육이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표와 같이 융합교육에 대한 정의는 예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고, 그 다음에 융합교육의 유형이라든지, 그 다음에 융합교육의 필요성. 아무래도 융합교육이 왜 필요한지는 뭐 선생님들께서도 직접 체감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을 좀 담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융합교육이 추구해야 될 목표, 이런 것들을 2022 개정 교육과정과 맞춰서 원고 내용을 좀 작성했고요. 그 다음에 융합교육의 도입 시 고려사항, 이런 것들, 실제로 이제 선생님들이 융합교육을 하다 보면, 융합교육 어떻게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좀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확한 교육문부 설정, 그 다음에 교사의 역량도 당연히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 재구성, 특히 16 플러스 1 같이, 그리고 뭐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16 차시만 하지만, 뭐 자율적으로 또 이제 심혁수술 일과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시간을 들어서 융합교육을 좀 구성해서 수업을 하거나 아니면 실제 교과 수업에서도 저 같은 경우는 제 수학 시간에도 융합 수업을 좀 섞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진도에 대한 압박감을 좀 갖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적절하게 구성한다면 그래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융합교육의 핵심 요소라든지 특징 이런 것들을 좀 다뤘고요. 이거에 대한 설명 내용은 자막에 다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읽어보시면서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연수를 가신다면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융합교육을 하기 위한 기반이 좀 약간 부족하다라는 게 이 연수의 영상의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좀 압박감을 느끼고 있잖아요. 진도에 대한 압박감이나 이런 걸 느끼고 있는데 융합교육을 위해서는 뭐 실패에 대한 허용, 그 다음에 긍정 잉여, 그 다음에 뭐 학교 간, 구성원 간의 협력,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개방성 강화, 이러한 노력들이 있어야 융합교육이 진정하게 학교에서 뿌리낼 수 있다라는 게 이 원고의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융합교육 하면 떠오르는 수업이 프로젝트 수업일 텐데, 뭐, 이 다음 차시에서도 이제 융합교육과 관련돼서 어떤 수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다루긴 하지만, 프로젝트 수업의 필요성을 좀 담아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융합교육과 스팀교육.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식의 이제 스팀교육이 지금 이제 교육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데, 융합교육과 스팀교육이 좀 어떤 비교점이 있는지 그런 대한 내용들을 좀 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강조되고 있는 AI와 융합교육을 합치는 분야.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점점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도 워낙 능력이 출중하셔서 뭐 AI 관련돼서 융합 교육을 많이 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AI 융합 교육에 대한 이런 것들이 요즘 트렌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AI 융합 교육에 대한 내용만 담아도 충분히 뭐 1차시 이상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AI 융합 교육의 필요성이라는 건 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불확실성, 뭐 예측 불가, 뭐 이런 것들과 관련돼 있겠죠, 당연히. 그다음에 인구 감소라든지 교육 격차 해소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원고 내용을 좀 다뤄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시부터는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융합교육인데요.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을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융합이라는 말이 630번 정도 쓰이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융합 선택 과목이라든지 개정 교육과정에서 다양하게 융합적인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저희 과학 선생님, 팀원이신 과학 선생님이 이렇게 원고를 작성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교육 정책에 나타난 융합교육, 그 다음에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목표라든지 개정사항, 인재사항 핵심 역량에서 어떻게 융합이라는 내용이 융합교육과 관련됐는지 이런 것들이 원고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1차 시에서도 잠깐 다루긴 했지만 이전 교육 정책에서 융합교육 관련 개념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이것들에 대한 원고를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현재 고등학교 교육 목표에서도 이렇게 지식과 경험을 융합하여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기른다. 이런 교육 목표에도 융합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2022부터는 융합 선택 과목이 생기잖아요. 수학 같은 경우도 이제 세 개의 융합 선택 과목이 생기는데 이 융합 선택 과목이 교과내 및 교과 간 주제 융합 과목, 실생활 체험 및 응용 위한 과목으로 구성하였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아직 선생님들께서 그 융합 선택 과목에 대한 내용을 그, 그 과목 교과서에 대한 내용을 잘 아시지는 못할 것 같은데 저도 한번 봤는데 이것을 이제 이걸 진짜 융합 선택 과목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고민도 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융합적인 교육을 이렇게 충분히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역설적으로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실용통계 같은 경우는 수학 같은 경우 실용통계 같은 경우는 다양한 실생활 현상과 엮어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어, 뭐, 2022 개정교육과정 하면은 포용성과 창의성이 대표적인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주도성이란 말은 2015부터 강조되고 있지만, 2022에서도 정말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고, 아까 영상에서도 이제 자기 주도성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융합교육과 관련돼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핵심 역량이 2015에서 달라진 건 이제 그, 협, 협력적 소통 역량이 지금 바뀌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협력적 소통 역량 포함해서 이 6가지 역량들이 융합교육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의적 융합 인재란 이런 것은 2022 개정교육 과정에서도 이거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창의적 융합 인재에 대해서 지금 교육 과정에서 이렇게 써 있다라는 것을 그다음에 필요성이 왜 필요한지 이것을 좀 총론을 좀 해석해서
선생님이 원고를 담았는데 이것들을 이 일선 그 학교에서 선생님들께 이렇게 아무래도 융합교육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이것을 담가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교수학습이나 이런 쪽에서 이러한 것들이 융합교육과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3차 시를 보시겠는데요. 3차 시는 국내 융합교육 사례입니다. 국내 융합교육 사례인데 뭐 융합교육은 전 세계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뭐 누구나 다 동의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융합교육 사례라든지 해외 융합교육 사례, 특히 교육적으로 우수한 미국이나 싱가포르, 이스라엘 이런 데서 해외 융합교육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스팀 교육 하면은 이제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거의 주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스팀 교육에 관련돼서 이제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이렇게 누리집을 이렇게 한 번씩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도교육청도 보니까 경기도교육청은 엄청 융합교육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어서 뭐 융합교육 관련된 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도 한번 사례를 좀 찾아보시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도 이렇게 선도학교 사례집 다운로드를 할 수 있게끔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내 융합교육 사례들을 한 번씩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이것들을 한번 이렇게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건 지금 과학, 기술, 수학, 정보 이런 것들과 관련된 융합교육 사례고요. 그 다음에 재난 관련 수업 활동 관련해서 과학, 수학, 정보, 사회 이런 것들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해외 융합교육 사례인데, 뭐, 미국은 뭐, 이 기관뿐만 아니라, 여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지금 뭐, 이러한 융합교육을 좀 진행하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이제 IMSA라는 기관에서 하고 있는 융합교육에 대한 사례를 이렇게 집어 넣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다학문적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고, 수학과학뿐만 아니라 이제 인문학 및 사회과학 등의 소양을 갖춘 지도자를 양성하는 데 초점을 가지는, 이런 아카데미를 갖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우수 선진 교육 국가 하면 또 싱가포르가 떠오르는데 싱가포르에서 이제 NUSHS라는 이제 이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6년간의 중고등학교 통합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이렇게 시험 없이 대학 입학에 대한 시험 없이 입시에 구애 없이 자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서 융합교육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5% 내의 학생들이 수학, 과학 이외에 다른 전공을 선택하는 등 학문 간 경계를 넘나드는 유연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교육과정도 한 번씩 이렇게 소개를 해보면서 저희가 이 세계적으로 융합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이렇게 안내하는 방향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9개의 모듈로 이렇게 구성됐는데 이것도 원고를 받으시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IASA라는 아카데미에서 이제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및 뭐 이러한 탐구 및 이런 독립적 사고 등을 강조하는 교육 과정을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교양교육과 학제간 교육 제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융합교육, 즉 과학, 음악, 미술, 인문학 전공 이런 거 관련돼서 융합교육을 이렇게 제공하고 있다. 특히 과학영재와 예술영재가 공동의 프로젝트 진행 또는 융합교과목 진행 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어, 여기에서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이 3차 시에 대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차 시는 융합교육에서의 교수학습 방법인데요. 실질적으로 융합교육을 어떻게 수업을 할 것인지, 어떠한 수업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 학생들이 어떻게 학습하게끔 할 것인지, 이러한 고민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좀 내용을 담아보았고요. 그래서 뭐 융합교육에서 교수학습 방법의 필요성과 방향, 그 다음에 어떠한 교수학습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교수학습 방법의 지금 도전 과제와 미래 방향이 어때야 될지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융합교육에서 이제 교수학습 방법 설계의 필요성으로는 당연히 이제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이 아무래도 융합교육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강화하는 방향의 방법이 설계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창의성 향상적인 측면에서의 수업, 그다음에 실생활과 연계된 학습 경험 제공, 미래 역량 함양,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 강화 등 이러한 것들을 고려한 교수학습 방법이 설계돼야 된다라는 내용을 지금 이 화면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은 뭐 아까 결이 같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와 관련된 교사학습 방법으로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 문제 중심 학습, 디자인 싱킹, 탐구 기반 학습, 협력 학습 이런 것과 어울리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고요. 물론 이 수업뿐만 아니라 선생님들 각자 이렇게 경험해 보신 수업 방법들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곁들여서 이렇게 연수를 하신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융합교육 하면 떠오르는 학습은 아무래도 PBL이겠죠. 프로젝트 기반 학습일 텐데, 프로젝트 기반 학습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그다음에 적용 방안, 예시들을 이렇게 담고 있고요. 디자인 싱킹도 이제 요새 좀 핫해지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내용적인 부분, 그다음에 어떻게 적용을 할지, 그다음에 예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다음에 탐구 기반 학습도 마찬가지로, 협력 학습도 마찬가지로 이런 이제 내용과 방법, 그다음에 예시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당연히 한계와 단점들이 있을 텐데요. 학문간 융합의 한계, 그다음에 교사의 전문성 부족, 평가 체계 비효율성, 교육 환경과 자원의 한계 등 여러 가지 이제 도전 과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선생님들께서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선생님들과 토론해 보면서 고민을 나눠보는 시간도 가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미래 방향은 아까 가진 한계와 갖추어서 이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융합교육에서 아무래도 지금 저도 이 평가라는 것을 융합교육에서 과연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가 가장 고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융합교육에서 평가를 어떻게 할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이렇게 좀 담아보았고요. 그래서 전통적 평가와 융합교육 평가는 어떻게 달리 해야 될지, 그 다음에 융합교육에서 왜 평가가 필요한지, 뭐 평가는 뭐 융합교육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교육에서도 당연히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이제 평가의 방향이 어떻게 돼야 될지, 그 다음에 평가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럼 융합교육 평가의 한계와 미래 방향에 대해서 좀 다뤄보았습니다. 당연히 뭐 평가의 필요성은 뭐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수업에서는 당연히 평가가 필요할 거고요. 아이들의 성장과 이런 피드백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당연히 평가가 중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가의 방향은 아무래도 융합교육 하면은 창의적인 사고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문제 해결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과정 중심의 평가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2022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 역량과 연계해서 그리고 아까 융합교육 추진 계획에서도 마찬가지로 역량 중심의 평가를 개발한다라고 지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량 중심의 융합교육 평가 방안을 이제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해 보겠다. 이런 것도 얘기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 평가 방향은 2022와 좀 맞춰서 가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2022에도 마찬가지로 성취 기준이 중요시되기 때문에 성취 기준과 연계된 평가, 그 다음에 협력과 소통 중심 평가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전통적 평가는 당연히 지식 중심의 평가일 거고요. 융합교육 평가는 지식 중심의 평가가 아닌 우리 문제 해결력이라든지 창의적 사고력 이런 역량 중심의 평가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과보다는 과정, 그다음에 단일 교과 성취도보다는 다 학문적 영역 평가인데 이 부분은 솔직히 좀 고민이 됩니다. 실제 우리 학교에서 어, 여러 학문을 엮어서 평가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좀 들긴 하는데 우리가 지필평가, 수행평가 이런 학생들의 성취도가 들어가는 생활기록부의 성취가 들어가는 부분만 한계시킨다면 이것을 제외시켜야겠지만 우리가 학생들의 자율적 교육과정 속에서의 기록과 관련된 평가라면은 충분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 융합교육은 이제 아까 융합에서 합이 이제 뭐 실세 3과 녹여낸다 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더라고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실생활 연계 평가가 중요한 방향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래도 한국형 스팀 교육이 지금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한국형 스팀에서는 이 창의, 소통, 융합, 배려 네 가지를 강조하고 있고 실제 이 평가와 관련된 요소들을 이렇게 연구 결과에서 지금 여기 보시면 스팀 평가 모델 교사용 가이드북인데요. 이런 것들을 실제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참고해서 평가를 좀 이렇게 구성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고민을 해보고 자료를 찾아보면서 이러한 평가표라든지, 그 다음에, 양식, 이런 것들을 좀 한번 구성해보고 선생님들께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평가는 뭐 선생님들마다 주관적인 관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참고하셔서 이렇게 녹여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6차 시인데요. 6차 시까지 설명하고 7, 8, 9차 시는 사례이기 때문에 한번 사례들은 나중에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차시까지 설명을 해볼 텐데요. 이제 6차시는 이제 그럼 융합교육에서는 어떠한 도구를 활용하면 좋을까에 대한 내용을 좀 담았습니다. 물론 선생님들께서도 각자 그 취향이 갖고 계실 텐데요. 도구들에 대한 취향을 갖고 계실 텐데, 이 선생님께서도 이제 이 융합교육의 관점과 방향에 맞춰서 이러한 도구들을 쓰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것을 지금 담고 있고요. 아무래도 융합교육에서는 이제 협력이라든지 창의성, 그다음에 문제 해결력, 이런 것과 관련된 도구들이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시된 도구로는 구글 워크스페이스, 패들렛,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수학적인 도구, 공학 도구, 그 다음에 협력 도구,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변형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실 부분이라 생각되고요. 아무튼 융합교육의 방향에 맞춰서 이런 도구들을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좀 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선생님들께서 연수하실 때 안내를 충분히 해주시면 아무래도 의미 있는 연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여기까지 이제 6차 시 내용을 좀 설명을 해드렸고요. 7, 8, 9차 시는 실제 수업 사례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창의교육재단에서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여러 수업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사례를 한번 선택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선생님들마다 갖고 계신 수업 자료들이 있을 텐데 충분히 다 융합교육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스팀이라고 하면은 또 한계가 있겠지만요. 스팀은 이제 수학, 과학이 연계되기 때문에. 근데 융합교육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저희가 알게 모르게 융합교육을 이렇게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사례를 한번 공유해 주시고, 10차시에서는 실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한번 연수생들이 수업을 한번 실제로 한번 만들어 보고, 구성해 보고, 창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러한 연수로 이렇게 10차시를 구성했습니다. 네, 짧은 시간이나마 제가 많은 내용을 좀 담지 못해서 좀 죄송스럽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연수를 좀 구성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알찬 강의해주신 설진국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바랍니다.